이렇게 누르고 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내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상급지인데 눌려 있을 때. 네, 그거 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나는 더 상급지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사야 되는 거고, 끌어모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못 사면은 다른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분들이 다시 매수 수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딱 하나 보면은 그나마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가 밀어 올려서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뭐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세가율이 막 한 7, 80%대야. 전세 올라가면 뭐 바로 매매로 전환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이제 심리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뭐 7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게 훨씬 올라갈수록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 만약에 토호제를 막 확대하고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도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2015, 16, 14, 15, 16, 17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전세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실수요로 전환된 것보다 갭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이 막 10개, 20개씩 사는 수도권인데도 뭐 서울인데도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그 수요 정도는 차단을 하니까 그렇게 막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실수요가 전세값이 너무 높으니까 매매로 전환된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전월세가 오른다고 전망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년까지는 어찌저찌 버틴다. 왜냐면은 이미 직구일 때보다는 이미 공급된, 예를 들면은 그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는 2년차 물량도 좀 영향을 주잖아요. 네. 2년 전에 지은 것들이 전월세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2년차 물량, 그러니까 이미 지었던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영향이 살아 있어서 26년까지는 뭐 버틴다고 쳐도 25년도 이미 수도권, 서울은 25년도에 적진 않은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25년도 적었고, 특히 경기도는 적었고 26년 적을 거고, 이게 쌓이면은 쌓일수록 지나갈수록 되게 이 효과가 크거든요. 27년부터는 전세가가 그전에도 조금씩 올라갔겠지만 27년도 되면은 충분히 전세가가 비싸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7년쯤 되면은 충분히 매매로 전환돼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순수하게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환되는 수요만 해도 27년쯤 되면은 많이 있을 거다. 그럼 내년은 뭐 전세가 먼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이렇게 유동성이 뭐 소위 말해서 번 돈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이게 합쳐지면서 뭐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토호제로 묶인 사람들이 뭐 한 1,300만 명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너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들보다는 뭐 갈아타려고 하다가 멈추고 뭐 지금 이거 팔고 가려다가 지금 갑자기 중단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사고 싶은 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2억, 4억 대출 규제 때문에 상급지의 집값이 눌려요. 눌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게 못 깨고 올라가. 예를 들면 제가 일단 6개월 보자고 했는데 내년 5월이 돼도 6월이 돼도 여름이 돼도 전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2억 규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약간만 예를 들어 팍 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개포에 무슨 아파트가 40억인데 대출 규제 때문에 한 38억 정도가 됐고 거기서 더 떨어지진 않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38억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38억인 게 아니고 가치는 더 높은데 38억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한 한 예를 사야 돼요. 예시로 개포를 든 거지 뭐 반포가 됐든 뭐든 같은데 뭐가 됐든 이렇게 누르고 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내가 사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급지인데 눌려 있을 때. 그거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웃긴 얘기인데 어떻게든 돈을 사돈에 팔던 부모님한테 돈을 벌려서라도 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 나는 전월세 살면 돼. 그런 사람들 말고 어쨌든 나는 더 상급지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사야 되는 거고, 끌어모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부동산을 못 사면은 다른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저걸 사야지라고 하면은 언제 뭐 하여튼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다음 대출 규제가 쉽게 풀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어려운 거고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금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아니면은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요새는 뭐 랩도 있고 뭐 있어요. 이제 대신 굴려주고 수수료 떼주면 되는 그런 걸 하든 작년부터 올해도 되게 심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그 월급 이런 거를 모아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불려서 얹어서 상급지를 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눌려있을 적에 눌린 가격에 집을 사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다른 데서 투자를 해라. 결국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의 경쟁자는 그냥 똑같은 월급 저축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로 성공한 사람과의 경쟁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무주택인 분들은 돈을 모아서 벌어서 산다고 하면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미 있는데 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토호제로 묶여가지고 못 판다. 뭐 내년 뭐 빠르면 11월에 팔 수 있어요. 뭐 내후년 4월에 팔아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난감해요. 저도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무주택자든 뭐든 뭐 아니면 투자를 추가로 하고 싶든 뭐든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토호제에 걸렸는데 이걸 팔아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답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나 있고 그나마 본인의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봐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아까 살짝 말씀하셨듯이 임차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 한 이사비 얼마 드릴 테니 조금 빨리 뭐 6개월이든 바로 나가줄 수 있냐? 뭐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합리적인 선에서 나가줄 수 있냐라고 하고 오케이가 되면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차피 나는 이번 만기 때 이사 가려고 했어요. 한 반년만 빨려면은 뭐 5천만 원 준대. 이러면은 전세가 1,000만 원이 아니고 생돈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약간 이거는 그냥 돈은 썰인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약간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저도 들었어요. 나가주는 시세. 뭐 한 5천에서 1억 부르는 데도 있다. 그 고가 주택인 경우는 진짜로 내가 나가줄 테니까. 5천 이하는 거의 씨알도 안 먹힌다. 5천에 받아주면 착한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팔고자 하시는 분은 5천을 주고서라도 파는 게 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이건 5천을 주고서라도 이따 갈아타야 된다. 그걸 사실은 시도를 일단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뭐 안 되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만약에 심지어 또 개개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2년 이후에 2년보다 더 뒤에 내가 이걸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른 투자라고 한 거는 제가 아까 금융 투자 말씀을 드렸지만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액 투자를 할 수도 있죠. 2년 예를 들어 2년을 해야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으니까 소액 투자 요새 뭐 아까 뭐 일기 신도시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전세가율도 높고 근데 뭔가 재건축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의 흐름도 타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갭매우기거든요. 갭매우기. 근데 갭매우기가 막 일산, 인천 이런 데까지 수도권이지만 되게 집값이 싼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갭이 좀 메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로 일단 넣어놓고 2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투자를 했는데 3억이라도 되면은 3억이라도 하기에는 굉장히 1억이나 번 건데 그렇게 해서 요거 팔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몇 달 후면 내가 이걸 팔 수 있어. 합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팔게 되면은 못 팔게 된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계속 굴려야죠. 뭐 계속 굴려야 돼요. 이번에 그 오피스텔은 토호제에서 또 빠지기도 하고 대출도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또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돌거든요. 예전에도 또 아파트를 엄청 샀고 막 했는데 맞아요. 또 그런 모양새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피스텔 시장은? 이거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람들 편견이 그러니까 오히려 오피스텔 원룸 투룸 이런 오피스텔들은 아까 말씀드린 비아파트 공급이 엄청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올랐고 오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의 월세 지금 좀 오른 월세로도 못 지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 소위 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짓는 비용을 커버를 못하니까 못 짓거든요. 한동안 또 계속 공급 부족이고 월세가 올라가서 그게 원룸 투룸 오피스텔의 매매가를 일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일부 올랐다는 게 되게 큰 게 어차피 지금 매매와 전세의 갭이 얼마 안 해요. 네. 2, 3천 이런 데도 있으니까 막 되게 역세권이고 막 이런데 2, 3천 투자해서 2, 3천 오를 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 상승을 받고 좀 오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월세 상승 그게 매매가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매매가를 안 이어져도 월세가 상승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전망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거고 아파텔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요새 이 지어진 것도 그렇고 지어지려고 막 계획되고 있는 그 퀄리티들을 보면은 요새 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빨리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규제 풀어준 게 아파트 9평만한 오피스텔도 이제 난방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최근에 무슨 평촌 르시엘인가 보면은 아파트 84제곱만 한 거를 그냥 하더라고요. 오피스텔인데. 뭐 발코니도 만들어주고 네. 뭐 그거 이런 게 보면은 딱 보면은 말이 오피스텔이지 그냥 주복 같아요. 일반 아파트 단지 같진 않지만 네. 주복 같거든요. 그런 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편견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웃긴 게 똑같이 주복같이 생겼는데 딱지가 오피스텔이야 붙는 순간에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풍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굉장히 뭐 투자를 이 오피스텔은 또 투자를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요로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금 못 사고 오피스텔은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로 오피스텔 아파텔 들어가 사는 거는 가격 상승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지가 괜찮은 곳에 꽤 그래도 한 투룸 뭐 이런 오피스텔들 뭐 구축들이 좀 오른 데가 있긴 있어요. 전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전세가가 뭐 거의 90% 이렇게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네. 오피스텔도 결국은 말하자면 양극화라서 원룸 투룸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히 역세권을 보고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게 아파트스럽게 만든 게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완전 주상복합이네 이런 게 있어서 퀄리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그 요번에 두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세금을 뭐 보유세를 올리겠다. 근데 뭐 엊그제인가요? 단독 기사로 이제 그 공시가율 현실화는 또 안 하고 그냥 69% 동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이제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것이다.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어떻게 증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그 공시가 현실화를 안 한 거는 증세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 안 했냐면은 올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실화율을 안 해도 그냥 올라가죠. 네.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확 올라가니까 그다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 현실화까지 시켜버리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 상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효능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해봤자. 그래서 이미 굉장한 부담,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집값이 별로 안 올랐다면은 그냥 정책적으로는 올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봐도 올리려고 했는데 실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거는 가만 냅둬도 어차피 상한선이다. 증세를 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네. 지금 특히 고가 주택은 종부세 압박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상급지가 좀 잠잠하거나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시가 뭐 현실화율이든 아니면은 그 종부세 할 때 공정시장가의 그 네. 비율이든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진다 혹은 많이 나온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요 정도 갖고는 아닐 것 같고 네. 만약에 더 세게 거기다가 현실화율도 하고 보유세율까지 건든다면은 그때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도 세법 개정안 같은 데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내년 5월달 이럴 때 가능한 거는 첫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결정을 하잖아요. 제 예상은 그거를 중과를 안 매길 것 같아요. 현 상태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안 매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통 부활시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매물이 묶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 그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선거가 가까이 있으니까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할 거라는 듯이 마치 표를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이런 데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분들은 보유세 강화라는 얘기를 안 해요. 부동산 세제 개편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항상 얘기하는 게 거래세 완화잖아요. 네. 거래세 완화라는 거는 양도세 기본 세율을 낮출 것 같진 않아요. 중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보다 풀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법에는 중과가 박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령으로 유예 하는데 그거를 그런 유예가 아니고 법적으로 중과를 없애고 거래세 완화가 아닌데 완화 같아 보이는 완화 같아 보이는 그런 걸 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그러면 증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증세. 결과적으로는 증세, 세법적으로는 증세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꼼수를 할 것 같고. 한마디로 중과를 부활시키지 않는 거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전초전일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설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중과를 부활시켜요. 이러면 그 전까지 매물이 나오겠죠. 오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과 맞으면 엄청 세거든요. 그냥 엄청 쏟아지고 그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매물이. 거기다 토호제까지 난리 나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하면은 나오겠죠. 그 5월 며칠에 부활하는데 만약에 부활하면은 5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엄청나게 매물이 나오는데 그걸 사야 돼요. 그걸 무조건 사야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장특공제. 네. 그거 건드린다는 얘기 많죠. 장특공제는 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강남 쪽에 보면은 진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 그분들은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투자를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았어요. 2억에 사서 지금 57억 되신 분 있어요.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거기다 뭐 재건축까지 해갖고 추가 분담 건 얼마 내지도 않았어요. 그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막 대형 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서 장특공제 비율 20%만 줄여도요.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장특공제 기존처럼 해준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없애지 못하겠지만 뭐 장특공제 비율을 지금 80%인데 50%로 줄인다. 이러면 진짜 갑자기 엄청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증여로 가든 뭐 증여로 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매물이 엄청 나올 거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안 나온다. 기한을 딱 주면 그때까지는 확실히 나오는 거고 그 실행 이후에는 그분들이 그럼에도 안 팔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딱 그 어떤 특정 실행 시점 전후로 딱 갈리는 거지 계속 쏟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변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매수하시는 분이면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니까 항상 계획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자꾸 무슨 로또 그렇죠. 청약 추첨 당첨을 있는 집 팔고 무주택 돼서 추첨 본인들의 노린다. 그 내 집 마련 플랜에 핵심으로 추첨 당첨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계획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정책적인 것도 내 자력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는 계획으로 사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터져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지. 마침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이런 게 터지면 사라는 거지. 그렇죠.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일부러 안 사면은 그것도 또 안 되면 어떡하냐. 내가 고민하는 살까 말까 하다가 그게 딱 터졌어. 그러면은 좋은 기회다 하면서 딱 잡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이 규제 안에서 잘 풀어내서 갈아타든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 이거겠네요. 다주택자들은 팔아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안 팔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죠.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다. 뭐 지금은 뭐 5년을 버틴다. 차라리. 5년, 왜냐면 지금 토어제에다가 뭐 지금 뭐 2+2에다가 뭐 이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케이스마다 잘 고민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그 팔고 현금화를 하기보다는 자기에 맞춰 갖고 뭔가 내가 예를 들면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상황 전망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뭐 다주택자니까 뭐 지금 다주택 한다고 해서 보유세를 막 엄청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재개발 뭐 입주권 이런 걸로 갈아탄다 이러면은 입주권 같은 거는 토어제 뭐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요새 금매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다주택 중과가 혹시 부활한다고 해도 멸실된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가서 그냥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작정 팔아라 이건 아니다. 그 상황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워낙 규제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케바케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작정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잘 따져보고 천천히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규제의 역설이 이렇게 규제가 탁 터져버리니까 좀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뭐 그냥 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시간을 주니까 이럴 때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